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을 갓 넘긴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눈물을 쏟아내었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사람 인생이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식들 뒷바라지해가며 옹알거리던 것을 다 키워 곧 시집장가를 갈 일만 남겼다고 생각하니 제 인생을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삶이란 당장 코앞도 모르는 거라 해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 또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자만하고 오만하여 벌인 짓을 제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 다 털어놓고 저 또한 당당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4살 어려운 집안에서 막둥이로 태어나 언니 오빠들이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공장에 다니며 밥벌이를 하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집안이 있으면 서둘러 시집장가를 가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도시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도시로 나아가 당당하게 밥벌이를 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는 저의 작은 꿈을 말이지요. 하지만 꿈은 역시 꿈일 뿐이었습니다. 24살이 되던 해에 저는 시집을 오게 되었거든요. 밥굶을 일은 없는 그런 집안으로 말이에요. 왜 그런 집안에서 가난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었는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치매가 오신 시할머니 그리고 사고로 다리를 절고 계신 시어머니의 병시중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남편은 집안의 유일한 외도마들로 정말 부유하게 자라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허구한 날 술을 퍼마시느라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셔서 부를 쌓으셨고 제가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가지고 계신 건물을 굴리며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목표는 항상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라 하셨지요. 시아버지도 성격이 불같고 항소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남편 역시 그러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장손이자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오냐오냐 살아서 그런 걸지 몰라도 벽에 못을 하나 박는 일조차 다칠까봐 못하겠다며 저에게 시키곤 했었어요. 저는 시집을 가자마자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집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으셨지만 제가 반박을 하고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 없었죠. 친정의 재정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런 저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에 큰 도움을 주시겠다 하시며 저를 올가매기 시작하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시집을 올 때 비가 오면 빗물이 줄줄 흐르고 눈이 오면 벽에 성에가 끼는 아주 낡은 집을 전부 다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친정에 그렇게 도움을 주시니 제가 뭐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시댁에 지방령이라도 된 듯 붙어먹고 살아야만 했지요.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원하시던 일이기도 했고요. 딸, 이 결혼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기회야. 네가 부잣집에 시집가게 된 건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그 집 엄청나게 현금 부자라고 하더라. 건물도 가지고 있대. 그런 집에 시집을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행운일 수밖에. 그러니 절대로 조신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 집도 고쳐주신다 하지 않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절대로 친정으로 도망올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절대로 이혼당하면 안 된다. 그 집 잡힐 만한 일은 절대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 알겠니? 네가 이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다. 시집가서도 늘 본분을 잊지 말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라. 네 언니들도 오빠들도 결국에는 가난이 싫어 도망쳐 놓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니? 우리가 덕을 보게 해준 것은 없다 한들 너를 이만큼 키워준 것에 감사하면서 꼭 시댁에 잘 보여서 네 부모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면서 깊은 결심을 하게 되었죠.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나 부잣집 며느리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참아야 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잘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는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당장 제가 시집을 오게 된 이유가 있어서였죠. 보시다시피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거든.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살았는데 아이 글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불러들이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말썽을 피우지 뭐야. 우리 아들이 어차피 결혼하고 싶은 여자도 없고 결혼해서도 우리랑 같이 그냥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니 부려먹을 사람 대신에 아무나 짝을 지어서 며느리를 부려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너를 불러온 거다.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 보필만 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다. 저쪽에 보면 바깥에 자물쇠 달려있는 방 있지? 저기에 시할머니가 계셔. 치매셔. 나 혼자서 다리도 불편한데 치매인 시어머니가 좀 모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앞으로는 네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다. 치매 노인이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평소에는 저렇게 자물쇠로 잠가놓고 살면 돼. 저 아버님께서 꽤 부유하시다 들었는데 요즘은 시설 비슷한 곳도 생겨나서 요양사 일을 하시는 개인분들도 많던데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그런 곳에 보내자고 말도 안 해봤겠니? 다리도 불편한데 치매 노인 환자들 모셔두는 시설 같은데 모시자 했더니 어찌 부모를 그렇게 버리듯이 보낼 수 있냐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지 뭐냐. 내가 더 이상은 힘해보쳐 안 되겠다 하니까 사람을 써주긴 했는데 아유 영 시원치 않어.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를 어떻게 24시간 내내 모시겠어?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그럼 어머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게다.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일을 도와줘야 해.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오시니까 그 외에는 짜잘짜잘하게 집안 치울 것만 대충 치워두면 되고 하루에 4번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시할머니 끼니를 챙겨드리면 된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약을 챙겨드리고 말이야.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건 네가 같이 가줘야 한다. 병원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집안일은 제가 점차 적응해가면서 해볼게요. 청소 빼고는 네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친정에서 좀 배워온 게 있지 않겠니? 우리는 반찬을 그때 먹을 만큼만 해서 먹으니까 괜히 음식 낭비하게 손 크게 만들거나 하지는 말고.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한 달에 2번 건물에 방문하시는데 그때는 항상 양복을 입고 가시니 미리 말해주면 양복 다 달인줄 빳빳하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장손이잖니. 무조건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아야 할 것이야.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 저는 정말 메모라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집이 들골 같은 2층 집이었는데 본인은 다리가 아파서 2층에는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본인이 올라가는 일이 없게 알아서 척척 관리를 하라 하셨습니다. 시집을 온 첫날부터 저는 이 집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어요. 정말 시할머니 성격이 어찌나 무섭던지 치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호통을 치시면 깜짝깜짝 놀라서 몸이 움츠러들었죠. 힘이 세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소 한 마리 뚝딱 잡으시겠더라니까요. 저는 치매 환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현실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이 시댁 살림에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는 얼굴 이외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밖을 싸돌아다니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냐고,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매일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새벽녘에 들어오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 뒤로는 제 일상이 아주 쳇바퀴처럼 똑같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하느라 아주 바쁜 삶을 살았지요. 바깥의 해를 언제 구경하러 나갔나, 혼자 산책은 언제 했었나 하는 여유로운 생각은 할 틈이 없었어요. 결혼을 한 지 1년째가 되어서 겨우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임신을 해 있었던 그 10달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저는 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죠. 첫째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2년 차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쟁이를 업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겨있는 시할머니 방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다 집어던지는 것 같은 느낌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시할머니의 방문을 열었더니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반지 어디 있어? 내 반지. 내 큰 가락지 어디 있냐고? 아이, 할머님, 왜 그러세요? 뭘 찾고 계시길래 이렇게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남편이 준 큰 가락지가 없어졌다. 내 손에 끼워져 있었는데 없어졌어. 내 큰 가락지 내놔. 네 년이 훔쳐갔지? 너 뭐 하는 년이야? 너 우리 남편이 들인 첩이야 뭐야?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잡으시더니 확 뜯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어요. 머리채를 쥐어잡힌 채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제발 놔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다할 수밖에 없었죠. 나이가 80을 넘긴 시할머니께서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알 수도 없기에 온 힘을 다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길 바랐어요. 그렇게 얼굴에 생채기가 날 정도로 쥐어 터지고 힘이 조금 빠진 시어머니를 밀치고는 거실로 뛰어나왔는데 시할머니께서 바닥에 드러누워 울면서 반지를 찾아내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께서 잠깐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셨고 드러놓은 시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얼음이 되셨어요. 제 얼굴에 난 생채기와 쥐어 뜯겨서 산발이 된 머리를 보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내 만지를 어디다 팔아치웠어? 내 큰 가락지. 이 양반이 또 내 큰 가락지 가지고 어디서 바람이나 피우고 있지? 아유, 어머님, 갑자기 무슨 큰 가락지요? 어머님께서 큰 가락지 단옥에서 두꺼비 만든다고 하셨었잖아요. 큰 가락지 이제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다리가 불편해서 도망도 못 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자꾸 쥐어 뜯으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말린다고 말리는데도 꼭 쥐어잡은 머리채는 놓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도 바닥에 그냥 나뒹굴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죠. 아니, 있지도 않은 금가락지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니 다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번뜩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몰래 저에게 금가락지 2개를 주셨거든요. 2개 합쳐 3돈짜리였는데 나중에 비상금이 필요하면 팔아치우라면서 주신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질투심이 강해서 그런 거 받은 거 알면 내놓으라고 난리칠 거라면서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죠. 그 생각이 나서 제 방으로 뛰어올라가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금가락지를 꺼내와 시할머니께 내밀었더니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님, 여기요. 이게 할머님께서 찾으시던 금가락지 맞으시죠? 그래 맞다. 이게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쁘다고 사준 금가락지 맞아. 그래, 이걸 어디서 찾았니? 할머님께서 예전에 꽁꽁 숙여두신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찾아왔어요. 이제 손에 끼우시고 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약도 챙겨드릴게요. 손에 끼운 반지만 내내 쳐다보시면서 다시 온순해진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셨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나뒹군 채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기가 막혀 하셨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습니다. 아니, 저 금가락지는 뭐니?
네가 어머님께 따로 받은 선물이기라도 한 거야? 그게 아니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금가락들을 가지고 있어? 혹시 네가 시할머니 반지를 훔쳤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 절대 아니에요. 저희 큰오빠가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시면서 주신 금가락지였어요. 그래, 뭐 그렇다니 잘 알겠다. 그런데 어머머머 어떡해.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를 내시길래 무슨 일인고 했더니 이상하게 다리가 축축하니 뜨뜻미지근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글쎄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바짝 얼어붙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호들갑을 끝으로 피를 봐서 그런 건지 머리가 어질어질함이 느껴졌고요. 그 뒤로는 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이 집안 천장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코를 톡 쏘는 향이 느껴지는 게 경혼인 것 같았어요. 어머야, 며느라 가야 괜찮니? 정신이 들어?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으니? 그 말에 배를 질쩍 만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모양에는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가 푹 빠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 느낌. 저는 직감적으로 제가 유산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직 세포에 불과한 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어져 있었던 것이 강했는지 유산을 했다는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배를 어루만지면서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자 곧 의사가 들어와서 저에게 유산을 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제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는 와중에 뱃속의 아이가 많이 놀라서 저를 떠난 듯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유산에 대한 책임이 시할머니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저는 그렇게 이틀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이틀 뒤에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저에게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아이를 유산했다고? 몽골로로 좀 잘할 것이지 아들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쉽게 떠나보네. 으이씨. 애초에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집안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놀고자 한 결혼이었고 저는 가난한 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유산을 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찍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의 돈으로 매달 친정이 도움을 주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야금야금 집을 고쳐달라 병원비를 보태달라 할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돈을 보내주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인 약자였어요. 고생했다. 내가 청소하러 온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미역국 좀 끓여놨으니까 그거 먹고 오늘 하루는 푹 쉬거라. 아이고 우리 촌녀는 어찌 그리 치애미만 찾는지 계속 엄마하면서 울더라. 지금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으니까 깨우지 말고 너도 좀 자. 그놈의 돈이 뭔지 이 시댁에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저는 기적적으로 둘째를 낳았고요. 둘째는 시댁에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왔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노안에 치매까지 있으셨으니 어찌 보면 지기게 오래 사셨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그 뒤로는 한시름 덜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없으니 집안에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시어머니께서 금이야 오기야 돌봐주셨으니 저는 딸아이만 잘 챙기면서 그렇게 세월을 쭉쭉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었죠.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시부모님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남편은 술에 만취해 들어와서는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여보, 지연이가 누구야? 지연이가 누군데 당신이 잠을 자면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에이씨, 술 먹어서 어지러운데 왜 깨우고 그래? 아, 누구? 지연이? 요즘 너희가 다니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다. 왜? 지금 그 여자랑 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어떻게 잠을 자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내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랑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그냥 술 먹고 놀 때 같이 즐기는 거지. 그딴 소리 하려고 나를 깨워?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듯이 손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꽥 질렀는데 하필 그 시간에 목이라도 마르셨던 건지 주방에 잠깐 나오셨던 시아버지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2층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덜덜 떠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 놈이 아무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보고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했던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제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너희 망나니 같은 자식이 지금 술까지 취해와서는 네 마누라에게 손찌검이라도 하려던 참냐던 게야. 내가 언제까지 이 꼴을 두고만 보고 참아야 하냐. 귀한 외동아들이랍시고 왜 치마폭에 쌓여 살더니 이런 짓까지 하는 인간 말종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하게 인생을 낭비할 거야. 애가 둘이나 있는데 너도 어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갑자기요? 제가 손찌검을 하려던 게 아니라 어디서 눈 가리고 앙을 하려고 해. 나가서 돈 벌어와. 너도 쓸모있는 삶을 살라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돈을 벌어오긴 싫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강경하셨어요.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고 남편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겠냐고 항변을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으셨죠. 결국 남편은 동네에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철물점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월급 같지도 않은 월급을 받아오며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월급이랍시고 받는 그 돈으로 술을 퍼먹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가 50이 가까이 되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기적으로 다리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병원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차량이 뒤집힐 정도로 큰 사고였고 에어백이 터지면서 하필 흉부가 압박이 되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지 못하셨고 시아버지께서는 긴급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으나 응급수술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고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죠. 아무리 저를 종부리를 부려먹었던 시어머니라지만 좋은 추억거리 하나가 없었겠습니까? 매번 염치도 없이 구는 친정에 돈을 쥐어줘가며 저에게 마음고생 참 많이 한다고 핀잔 주듯이 위로를 해주신 그 따뜻한 마음도 잊지 못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어요. 매번 잔소리와 구박을 주셨지만 그 속내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어서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걸 살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미운 적이 있었어도 얼굴 보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도 내 남편의 부모님이고 내 친정을 도와주신 분들이라 은혜 갚으며 평생 효도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더라면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아버지께서는 수술 후유증으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계셨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던 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큰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지 혼자 꿀꺽하겠다고 저에게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말을 절대로 시아버지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신 시아버지인데 아니 어떻게 돈 이야기부터 할 수 있는지 혀를 내둘렀죠.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시아버지께서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뇌가 너무 부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장기 기증을 하겠다면서 서약서를 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갑자기 장기 기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버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실 수도 있잖아. 뇌사 판정이 뭔지 몰라서 그래. 뇌가 죽었다잖아.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거기다가
회복한다는데 몸도 제대로 못 쓸 거라는데 어떻게 당신이 병 가느라도 평생 하게? 어? 그래도 이제 사고 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야 병원비만 나오지? 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의 장기 기증이 결정이 되고 병원 측에서 장례 준비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건지. 거기다가 시아버지께서는 늘 한 걸음 뒤에서 저를 안몰래 지지해 주셨던 분이었기에 제가 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는 동안에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셨던 분이셨기에 남다르게 더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고 나니까 정말 조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뼈 조각 몇 개뿐이더라고요. 물론 시아버지 덕분에 새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살았던 시간만큼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제 부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이 나고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아주 속 편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철물점에 출근 안 해요? 장례도 다 끝이 났는데 이제 출근해야지. 언제까지 장례 핑계대고 쉴 수는 없잖아. 철물점? 일대로 치웠어? 그거 해서 뭐해? 아이,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건물 이제 내가 물려받을 건데 어디서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상속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건데 상속받으려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걸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 당신이 왜 신경을 쓰고 그래? 괜히 돈 욕심 나서 탐내지 말고 저리 꺼져. 저리 꺼지라니. 어떻게 자기 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재산 문제 혼자 처리하기 힘들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지.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도움을 준다고 그래. 지나가던 개가 나오겠다. 내 변호사인지 뭔지가 와서 상속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다더라. 우리 아버지도 내가 못 믿었던 건지 미리 변호사 통해서 일 처리하라고 다 정해 놓으셨다대. 그래도 역시 아재 사랑이 대단하신 부모였지. 그러더니만 술 마시러 나간다고 쓱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집에 홀로 남아 시부모님께서 쓰시던 방을 정리하며 그간의 추억을 되새김질했어요. 그러다가 장롱한 서랍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금가락질이 말입니다. 시할머니께서 가져가셨던 그 금가락지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 있었나 궁금했는데 시아버지인지 시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보관을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 금가락지를 보니까 참아왔던 눈물이 한 번에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금가락지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다 시부모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요란하게 울리는 현관벨 소리에 나가보니까 남편이랑 웬 여자 하나, 남자 하나가 같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자분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정장을 입고 있는 게 딱 봐도 변호사처럼 보였고요. 옆에 있던 여자는 입술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옷도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고 온 걸 보니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술 마시러 다니는 곳 종업원이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간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남편 놈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현관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뭐 하고 있냐면서 가서 커피라도 타오라고 윽박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커피 싫으니까 유자차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서 팔짱까지 끼고서는 앉아있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커피 2잔만 타서 변호사님 앞에 하나, 남편 앞에 하나를 놓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피식 웃더라고요. 저는 깡그리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여자에게 유자차를 대접을 해야 하나요? 염치도 없지.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게 나타나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것도 변호사 앞에서요. 아주 법이라는 걸 상당히 무시하는 처자였죠.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함들 뻔뻔하게 본처 앞에서 못 들라는 짓인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서 입을 열으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손으로 탁 가로막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뭐해? 방에 들어가 있거나 자리를 비키던가 해야지. 승려한 대화를 하는 참인데. 제가 왜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는 이 여자야말로 이 집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자리를 비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한들 내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 선 넘는 짓이지요. 선을 넘은 게 누구라는 거야? 뭐, 지연이? 지연이는 말이야.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여자야. 변호사님,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지만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겠네요. 자, 이 서류 보이지? 눈깔 있으면 잘 보고 도장이나 찍어. 당신 도장 방에 있지 않어? 가지고 나와. 당신도 나랑 살면서 지긋지긋 됐을 거 아니야. 내가 놓아주겠다고? 놓아주겠다고?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여태까지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어이구, 잘하네, 잘 알아. 당신이 또 주사 바군 창달해, 어? 남편이 저에게 던진 서류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말 그 서류를 보는 내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나이 50이 될 때까지 24살에 시집 와서 치매인 시할머니도 모시고 다리를 저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온갖 구박과 핍박을 견뎌내며 나 하나 희생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한 허탈한 기분이었어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이성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들이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한숨만 푹푹 내셨죠. 그러니까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죠? 이제 아버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저한테는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 이만 인생에서 꺼져달라 이 소리 맞냐고. 맞지? 그게 맞아. 애초에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집에 들어오는 인간들마다 죄다 돈 타령만 하고 치매 환자를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하니 어디 돈 주고 사람 쓸 맛이나 나겠어. 당신이랑 결혼만 하면 재산 다 나한테 주겠다고 약조를 했으니 억지로 결혼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나에게 운명 같은 우리 지연이가 딱 나타나지 않았겠어? 이 여자 인생도 기구한 발자야. 어릴 때 부모 잃고 술집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산 여자라고. 나한테 이제 재산이 들어오면 이 여자 호강시켜주면서 살 거야. 아주 오랜 시간 내연을 유지해온 여자라면서 저에게 본인의 찐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난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건가 싶었죠. 더군다나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챙겨드리지도 못하는 마당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나마 자식들은 20살이 넘어서 집 밥벌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어디에 가서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했죠. 그렇잖아요.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시기에 시집을 와서 한 것이라고는 집안에서 집안일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겠습니까? 물론 제가 일할 곳이 한 군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산도 받겠다. 진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됐겠다. 당신 인생에서 저만 사라지면 행복해진다 이 말인 거죠? 이 피로먹을 인간 같으니라고? 나는 조금이라도 당신이 정신을 차리길 기대했어. 아이 낳고 정부 치고 살면 언젠간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왜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그래? 당신이랑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았던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제일 최악의 시간이었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여자도 못 만나면서 그렇게 얽매여 살았다는 게 너무나도 한탄스러워. 나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였을 그 시간을 당신이랑 함께 살았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다고. 나는 아닌 줄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집안일에 묶여 살아야 했던 나도 한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요. 그래? 그런 거 잘 됐네. 이혼해. 변호사님,
이렇게 협의 이혼하면 제가 이 자료는 따로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하셔야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유산은 재산 분할이 안 되던데요. 야, 너도 알지? 유산은 재산 분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서 돈 한 푼도 절대 못 뺏어갈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저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돈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남편분께서 가정에 기여를 하신 것만큼은 내가 한평생 배역수로 살았는데 나의 재산이 어디 있어. 이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건물 2채까지 포함해서 총 3채 전부 다 유산이니까 분할 대상 아니라고. 너는 이제 짐 싸서 곱게 너네 친정인지 어딘지로 떠날 준비나 해. 얼른 도장 찍어. 내가 미쳤어? 도장을 바로 찍어주게? 절대로 안 찍어줘.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도장을 찍어? 감히 간통을 저질러 놓고 내 앞에서 뻔 떠내게 집을 떠나라는 소리를 해? 이런 청벌받을 것들 절대로 못 찍어줘. 그래봐야 네 손에 있는 거 몰라서 그래? 너는 이제 이혼장만 공개되면 내 집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내 쫓기게 될 텐데 왜 자꾸 눌러붙어 앉으려고 해? 네 말대로 내가 이 집에서 떠나면 어디 가서 뭐래 먹고 살 수 있겠어? 죽어도 너 좋은 일은 못 시켜. 내가 아주 죽을 때까지 조이조이 쫓아다닐 거야. 그런 줄 알아? 당장 도장 찍으라고. 너 같은 게 내 인생에 둘러붙어 있는 것 자체가 곤욕스럽다고. 너는 이제 내 부인 아니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이혼할 거라고. 어디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요즘 법이 그렇게 오락가락한 줄 알아? 너야말로 유책 배우자라서 나한테 절대로 소송 못 걸어. 나는 협의혼 안 해줄 거고. 아주 걷어보기 싫은 거머리 같은 년 같으니라고.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너 좋으라고 같이 붙어서 해겠대? 내가 끝까지 너네 두 사람 불륜 남녀로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눈깔이 삐어서 술집 여자를 만나서 진짜 사랑이니 뭐니 헛소리를 아주 기가 막혀. 기가 막힌다고. 혹시 이혼장 공개를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후에 재판 일정이 있어서요. 남보다 못한 소년이랑 같이 들어야 하는 게 짜증나지만 바쁘시다니 얼른 읽어주시지요.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만 76세의 나이에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껴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깁니다. 이 유언장은 나의 모든 법적 재산과 관련된 최종 의사이며 나의 사후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박봉철은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며느리인 김희수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나의 뜻이며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성북동에 위치한 집, 왕십리에 위치한 건물 2채 모두 은행에 예치된 예금 또한 며느리가 상속세를 낼 수 있는데 사용하길 바랍니다. 나의 며느리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병원과 누워 가사, 가족의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상속하여 그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소년한테 준다고? 아니, 아들이 내가 이렇게 두는 멀쩡하게 시퍼렇게 두고 있는데 왜 재산을 전부 소년한테 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의 아들 박동훈에게는 별도의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 이미 충분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나의 유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들이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나의 유언에 집행할 유언 집행인으로 나의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그는 이 유언장의 내용이 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유언장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법적인 분쟁이 있을 시 며느님의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저에게 모두 다 주시겠다고요? 고인께서는 평생 며느님께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푼돈으로 친정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며느님께 못할 짓을 한 것 같다고 속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겠습니다. 아이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보다 못한 존엄한테 돈을 쥐어줄 수가 있어. 오빠, 아니, 그럼 지금 오빠 빈털터리 된 거야? 나한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준다며? 아니, 어떻게 오빠네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재산을 다 줄 수 있어? 아, 좀 닥쳐봐. 나도 멘탈 탈탈 나가고 있으니까. 아니, 변호사 양반, 이게 다 사실입니까? 에? 아니, 자식이 한 푼도 못 버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후인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자립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 열심히 노동의 대가를 일구며 사시라 했습니다. 아이씨,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 유산을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에게는 정말 두 번 다시는 올 수 없는 최고의 복수를 하는 순간이었죠. 제 손으로 한 복수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상간녀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겠죠.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술만 처먹을 줄 아는 남편놈을 꼬셔냈는데 다진 게 하나 없는 빈털터리인 걸 알았으니 그 상간녀도 정신이 확 나가지 않았겠어요? 남편놈 아주 그냥 넋이 나가 침까지 질질 흘리게 생겼더라고요. 하, 그럼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네? 시간은 얼마나 줄까? 집 구할 시간까지는 못 줄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짐 싸서 저 여자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 집에서 내가 왜 나가? 어? 이제 내 집인데 당신 집 아니고 아버님께서 나한테 주셨고 당신이랑 나랑은 이혼 도장 찍겠다고 애걸복걸했으니까 남남 아니겠어? 그러니 나가는 건 당신이지.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도 솔직히 당신 얼굴 보면서 사는 거 역겹거든.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랬는지 아이고 웃겨 죽겠다. 아버님께서 아주 멋진 결정을 내리셨어. 당신이 남한테 했던 모든 짓을 속죄하겠다는 마음으로 재산을 물려주신 거 아니야? 하하, 당신 완전히 세됐다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당신이 안 한다며 이혼 수고도 못 해주겠다며. 아이 이혼 안 해. 안 하고 당신이랑 평생 살면 됐지. 내가 싫은데? 파랑까지 피워놓고 상간녀까지 집에 데리고 와서 이혼하자 집 나가라 한 놈이랑 내가 왜 살아? 이혼 소송이라도 걸어서 나 이혼할 거야.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깐 위자료까지 뜯어낼 수 있지 않겠어? 하늘은 내 편이었어. 싫어. 못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죽어도 못해. 내 돈 내놔. 내 돈 안 내놓으면 나도 이혼 못해. 어디가 네 돈인데. 이거 전부 내 돈이야. 아버님께서 나한테 물려주신 내 돈. 골 좋다. 조강 지쳐버리고 그렇게 제 잘난 맛에 개뿔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잘난 척하고 살더니 아주 꼴 좋아. 애초에 이 재산 모두 네 거 아니었어. 아버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그게 네 것인 줄 알고 마음껏 휘둘렀지. 이제는 안 돼. 아이씨 뭐야 나랑 결혼한다더니 이혼을 못하겠다고? 아 그래 내 쪽에서 사절이다. 빈털터리인 당신에게 내가 무슨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겠어? 건물이 몇이라고 자랑하더니 전부 마누라 재산이 되었잖아. 당신 개털이잖아. 내 쪽에서 헤어질 거야. 연락하지 마. 그리고 실컷 외상 걸어둔 거 갚어. 아주 별 볼 거 없는 놈 돈 하나 보고 잘해줬더니 기고만장해서는 개털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을 부리고 앉아있어. 돈이나 갚아 이 버러지야. 이혼을 안 하겠다고 남편 놈이 말을 바꾸자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상간녀는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 길로 떠난 상간녀를 붙잡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남편 놈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앞에서 쪽팔린 것도 없는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비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우리 집안에 보탬이 되어줬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당신에게 많이 서운하게 행동했었지. 이제 정신 붙잡고 잘 살아볼게. 당신이 철물점에서 일하라고 하면 다시 일할게. 제발 나 아버지 재산 없이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빚도 있어. 술값 위해성값만 있는 게 아니라 몰래 몰래 노름에서 진 빚도 있다고. 이웃상 받아서 다 갚아야 했단 말이야. 뭐라고? 술만 처먹은 게 아니라 노름까지 했어? 아이고 기가 막힌다. 하긴 이 재산이 다 네 것이 될 줄 알았으니 흥청망청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곱게 꺼져. 내 인생에서 당신은 없어. 내 집안 사람 아니야. 꺼지라고. 노름비 평생 어떻게든 갚도록 해. 저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서 낙인에 찍어버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이 그 부분도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하셨던 건지 변호사님께 그 부분까지도 미리 말씀을 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연이라는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결정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 외도를 했던 점,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가깝게 매일 술을 마시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점, 거기다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수억의 노름비까지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나는 뭐래 먹고 살라고 이런 시련을 주고 떠나시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라고요? 아이고, 이제 와서 울부짖으며 후회하면 뭐해? 그럴 시간에 취직을 할 생각을 하던가 철물점에서 다시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남편놈, 아니 전 남편놈은 그 뒤로 집에서 못 나가겠다며 떼를 썼지만 제가 인부들을 불러 짐을 모두 바깥으로 던져버리자 기가 막혀하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옆 동네 고시원인지 어디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혼 소송을 걸었으니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놈이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글쎄 노름빚을 빚쟁이들에게 재산만 받으면 갚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시간을 벌었었는데 이놈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으니 빚 갚으라고 난리를 친 거죠. 아주 뭐 기가 막힌 협박이라도 당한 건지 이놈은 법원은 물론이고 그 빚쟁이들을 피해다니느라 아주 산속으로 꽁꽁 숨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면 뭐 어디 원양어선 배라도 탄 건지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추적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렇게 남편놈이 사라진 바람에 이혼 소송은 꽤 시간을 끌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7개월이 지나 겨우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뒤에 저는 변호사님의 발빠른 처리로 건물 명의를 전부 받게 되었고 시아버지께서 은행에 남겨주셨던 예치금으로 상속세도 대부분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대출을 받았고 건물 월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미웠던 그리고 또 미워할 수 없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태 그 시골에서 낡은 집에 살며 무릎이 시리다 몸이 아프다 하셨던 부모님께서는 도시로 나와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되찾아가시며 저와 함께 남은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몇 개월 혹은 몇 년 행복하게 따뜻한 집에서 잘 지내다가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은 이 원장이 공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때 또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웬 거지놈 한 명이 저희 집 대문을 두들기며 밥 좀 달라 돈 좀 달라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글쎄 이혼 소송 중에 사라졌던 전 남편놈 아니겠습니까? 내가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장기라도 낼까봐 꽁꽁 숨어지는 걸 몰랐는데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 내가 그 재산 다시 찾아올 거야. 내 몫의 재산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아이고 네가 다 가진 줄 알았지? 유류분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나도 아버지 자식이라 상속인이라고.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있다고. 아이고 이 인간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빚쟁이가 이 근처에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건 몰라서 그러니? 너한테 연락 안 오냐며 가끔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연락도 안 돼서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했더니 그지로 살고 있었구나. 빚쟁이들이 이 근처에 있다고? 얼른 내 돈 내놔. 소송까지는 가지 말자. 변호사 선임하는 돈 아깝잖아. 내 돈을 왜 너한테 내놔? 이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야. 유료분 청구 소송은 말이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거 모르니? 그 기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내가 3개월 전에 아버님 첫기일이라 제사 지냈으니까 1년이 훌쩍 넘어서 너한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거야.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시간에 좀 알아보지 그랬니? 안 됐다. 법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이만 가보렴. 언제 이 집에 빚쟁이들이 너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정말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알아본 게 고작 유류분 반환 소송이었다니. 아니 알아보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알아봐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멍청하기 그지없죠. 결국 전 남편놈 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단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혹시 모르니 저에게 대비하라고 언지를 지셨었지만 전 남편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1년째가 되는 날까지 가슴을 졸였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정말 그 청구기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멍청하기 그지없지요. 여전히 제 손에는 시아버지께서 주셨던 금가락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이 반지만큼은 절대로 처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받았던 선물이기도 했고 또 시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반지이기도 하거든요. 전 남편놈은 그 뒤로 빚쟁이에게 잡힌 건지 다시 숨은 건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다행이죠 뭐.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온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이 집에 이상한 애착이 생겨 이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고쳐쓰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던가 해야겠죠. 여러분, 저의 효도는 진심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이런 걸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끝내 저에게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잠깐의 행운에 기대지 말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